KBS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하며 우리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끄는 기술 기업들인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제친 실적인데요. 이렇게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메모리 슈퍼 사이클 덕분이죠. 이제 시장은 이달 말 예정인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대로 SK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 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4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도파민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뉴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협상 시한을 정말 90분 남기고 이란과 2주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관련 뉴스를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역시 타코구나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타코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며칠 전에 나왔었죠. 파키스탄이 2단계 휴전 협상을 제안을 했고 그거를 미국과 이란 정부가 다 받아들였다, 접수를 했다.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아침 9시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유예했던 그 데드라인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분 정도 앞두고 전격 2주 그 협상안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일단은 2주 동안 서로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종전 협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꽉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좀 뚫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다. 이런 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AFP하고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한 네. 1시간여 전에, 한 2시간여 전에 이제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미국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승리다.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또 스스로 승리했다 또 자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최종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될 거야 라며 또 신중한 입장도 살짝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결국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측이 제안한 2주의 이 휴전 협상 이거를 받아들였던 배경에는 이 핵 관련된 즉 우라늄 농축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뭔가 이란 측과 오고 간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살짝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즉 이란이 이 협상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음 달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한번 연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중국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사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2주간 추가적으로 어쨌든 협상을 더 이어나가는 그렇죠. 나가는데 종전과 관련해서는 또 엮여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그럼요. 어떤 부분이 조금 쟁점인 걸까요? 이건 좀 양측을 입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은 이란의 핵무기 문제,
특히 이건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좀 불안하니 이란의 핵무기 이 개발 문제를 완전하게 근절을 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민생이 핍박해진 상황이죠. 피폐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서는 서방이 이란을 이제 걸핏하면 공격하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아마 염두에 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이 서방의 공격을 영구하게 중단시켜주는 걸 보장을 해달라. 그걸 미국이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자꾸 사고 치는 걸 좀 막아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요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사실은 합의가 돼야 최종적으로 소위 말하는 종전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또 서방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이 오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종 협상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역시 핵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란의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게 혁명수비대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조금 잦아들고 정치인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협상파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안을 받아들인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가장 협상에 적극적인 거는 벤스 부통령입니다. 네. 가장 강경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근데 이 벤스 부통령의 목소리가 더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상이 주고받는 거니까 네. 아직은 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 관련해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그 억류됐던 그런 많은 유조선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관련 뉴스는 그러면 여전히 일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증시도 좀 요약을 해주십시오. 예. 그 격하게 반응했다는 표현에 저도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6.8% 5,872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은 장 막판에 좀 밀렸는데요. 7%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고 네. 코스피도 5,900선을 지난 2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올랐고 그래서 1,089, 1,100선에 근접을 했고요. 오늘 역시 눈에 띄는 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3조 원 넘게 샀는데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산 게 한 2달여 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만 산 게 아니라 코스닥도 2,600억 넘게 사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기대감을 뭔가 앞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법한 정도의 규모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어저께 그 평론가님이 오후에 들어온 외국인이 네. 약간 예지력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오후에 들어오신 외국인들은 정말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었던 것 진짜 같고 그런 근데 기대감도 오늘 또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 코스피 한참 오르다가 장마판에 약간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거는 그것도 외국인 영향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다른 정확하게는 영향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이 3조 1,000억을 넘게 샀는데 계속 늘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어떤 날은 오전에는 사다가 오후에는 팔고 또는 오전에는 팔다 오후에는 사고 뭐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 추이를 사실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이 좀 덜 팔고 네. 뭐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또 하나 그거의 근거가 지난달에 36조 원을 넘게 외국인이 팔았는데 역대급이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이 팔 만큼 판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많이 팔았으면 언젠가는 다시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즈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외국인 수급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그런 어떤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외국인이 현물만 산 게 아니라 오늘 선물도 3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현물도 사고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보통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이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물은 사더라도 선물은 팔고 반대로 선물은 팔더라도 현물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보통 많이 펼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굉장히 많이 사는 걸 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와 관련된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조금 많이 좀 덜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긍정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 말씀만 들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폭풍 매수했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어저께 가장 중요했던 기업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삼성전자였는데 그렇죠. 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롤러코스터였지만 오늘은 좀 어땠는지 정말. 오늘은 화끈했습니다. 7% 넘게 올라서 21만 원 살짝 넘어서 21만 전자를 이른바 회복을 했고요. 막판에 조금 왔다 갔다 아까 지수가 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21만 원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교적 시장보다도 조금 더 오늘 흐름이 좋았다 볼 수가 있겠고 지난달 말 이후 한 40여일 만에 21만 원대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약간 좀 미흡했다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배경은 역시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 수준의 이 실적 내용 더 중요한 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당일 나온 실적보다도 이건 과거 이제 데이터니까 네.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 전망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에는 뭐 예를 들어 70조 원대, 3분기에는 뭐 90조 원대, 4분기에는 무려 100조 원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의 전망이긴 합니다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영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사실 보편적인 그런 좀 증권가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향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어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못했지만 네. 오늘은 충분히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실적은 삼성전자가 발표했는데 주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다면서요. 오늘도 좀 그랬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반부터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12% 넘게 올라서 오늘 103만 원대 초반으로 마감돼서 다시 100만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오늘 하루는 어쨌든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하루였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경제뉴스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전달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을 하자마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청취율 조사에 관한 전화를 받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꼭 KBS 1라디오 경제쇼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취율이 오르면은 제가 힘이 나고 그리고 전임 진행하셨던 분들을 그 유산을 또 잘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오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KBS 1라디오 경제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나요? 전 세계 석유가 오가는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이 통행료로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제거래의 웬 코인인가 싶으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는 게 아니라 가치가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가격이 안 변하냐고요? 비결은 바로 담보입니다. 코인을 발행한 만큼 실제 달러나 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식이죠. 덕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현금 같은 기준점 역할을 하고요. 달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돈을 보낼 때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현금처럼 안전하면서도 가상화폐라서 복잡한 은행 절차 없이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들거든요. 국제 정치의 뜨거운 감자가 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좀 만만하게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잠정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에 매출은 무려 133조 원이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선 건데요.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로 비전의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즉 슈퍼 사이클인지 이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지난 3월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요. 이란 전쟁, 이란 대외 상황 때문인지 다른 이슈가 있는지 김로코 하나증권 반도체 섹터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뭐 다들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고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님께서 느끼시기에 정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맞냐? 요 질문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예, 이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달성되는 시점이라면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럼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거 어떤 수준을 뭐 넘어선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가가 오르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된 근간은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네. 그 가격 상승의 폭 자체가 과거 사이클을 봐도 단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슈퍼 사이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고 어저께 나왔던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조금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각자 추정치가 뭐 굉장히 다양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도 어제 1분기 실적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숫자를 보고 좀 놀라셨는지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숫자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 일단 50조 원 정도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57조까지니까 제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한 15%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었던 거고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온 근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때문인 거고 네. 그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이제 디램과 낸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디램과 낸드 모두 다 전 분기 대비 가격이 8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디램이랑 낸드가 전분기 대비요? 네. 아, 그러면 작년 4분기 대비 그렇습니다. 한 개 분기 만에 가격이 80% 상승했다.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 메모리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디램이 전분기 얼마 오르고 뭐 낸드는 얼마 오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 추정치가 좀 있는데 추정치보다도 더 나왔던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뭐 더 나왔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네. 가격 가정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0%대였었거든요. 아, 분기 대 분기로. 네. 근데 60% 이상 오를 것 같아요라고 전망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80% 이상이 올라버린 거고요. 가격이.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디램과 낸드 모두 다 영업이익률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라고 표현하는 네. 영업이익률이 제 추정보다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이면 이 정도 이익률이 개선되겠지라고 한 그 추정치보다도 상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과 영업이익률 이 두 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온 네. 이유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제 머릿속에서 있던 숫자들보다 잘 나오게 된 거는 아마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낸드 쪽 신규 새로 기술을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약간 수율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영업이익률, 봤었던 영업이익률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 그 영업이익률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위쪽으로 찍혔다라는 거는 네. 어떤 수율이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거나 안정화되었거나 최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일단 그런 숫자 이면에 있는 뭐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말씀하신 게 약간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네. 좀 쉽게 풀어서 몇 개 질문을 좀 더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먼저 분개를 좀 해주시고 분개를 해준 이후에 네. 어떤 부분별로 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영업이익 57조 원 중에 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53, 4조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럼 이게 거의 90 몇 %를 맞습니다. 네. 다 메모리에서 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라는 네. 또 다른 사업 네, 메모리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적자가 한 1조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메모리로 좀 넘어가기 전에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들었었거든요. 비메모리가
소위 적자 부분인데 그 적자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실적 추진에 좀 해소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1조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이 파트의 연간 영업 적자 수준이 6조 원을 훌쩍 넘어섰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분기 평균으로만 보셔도 한 1조 1.5조 원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던 건데 이번 1분기가 1조 원 내외 정도 나온 거니까 이 분기 흐름으로 보면은 적자가 축소된 거는 맞고요. 네. 대신에 흑자까지는 아직 못 돌아섰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메모리 부분도 적자 폭이 작년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포인트는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대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다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D램과 낸드로 또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D램과 낸드 영업이익을 또 삼성전자가 나눠서 주나요? 아니면 나눠서 애널리스트 주진 않고 분들이 추정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정한 숫자들을 제가 어제 막 쓴 보고서여가지고 네. 네,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숫자들을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쓰신 보고서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은 뭐 매출은 뭐 생략하라고 하셨었지만은 매출이 그 133조가 나왔는데 종전에 쓰셨던 보고서 대비 매출 자체가 앞자리가 120조 언저리를 쓰셨던 것 같은데 133조 원으로 매출도 크게 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매출 부분이 크게 올라간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리 단가가 그 전망치가 분기 대 분기로 60%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뭐 80%까지 올라가셨다고 하시니까 되게 잘 나온 거고 맞아요. 영업이익은 제가 거꾸로 못 봤는데 네. 영업이익을 찾아보셨으니까 네. 영업이익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36조 원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3, 4조 원이 나온 거고요. 이 53, 4조 원 내에서 D램 같은 경우에는 38조, 와. 네, 낸드 같은 경우가 16조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D램이 더 나왔다는 게 그 HBM 메모리 같은 것도 D램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은 D램 쪽 영업이익 전망하신 게 더 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낸드 쪽 전망하셨던 게 좀 더 충격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전망 제가 원래 추정했었던 것 대비 지금 이제 네. 잠정 실적 기준으로 나온 숫자를 보면은요. 네. 낸드의 상회 폭이 더 컸습니다. 아, 낸드 쪽이 좀 더 좋았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더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저께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고 하고 오늘도 방금 이제 경제평론가님이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경쟁사로도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좋았던 부분을 삼성전자 실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하이닉스도 그냥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질에 좀 먼저 주가가 가는 경향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았죠. 네. 근데 이 좋았던 거는 약간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이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주가 랠리가 시작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뭐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뭐 이란 이슈 때문에 또 조정도 받고 이런 구간에서 네. 두 업체가 다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덜 빠지고 더 빠지고 누가 덜 오르고 더 오르고는 있었지만 방향성 자체는 동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주간 움직임을 보면 네.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했던 반면에 하이닉스는 하락 마감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서로 상반됐었지? 네. 좀 의아하다 이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지난주에 빠져났던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쫓아오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여튼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들을 많이 상회하는 가격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자와 닉스가 무조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삼성전자의 D램 가격, 낸드 가격이라면 하이닉스 역시도 저희가 지금 추정해 놓은 가격 네. 가정보다 더 위쪽에 찍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어떤 추정치 대비 위쪽을 기대하시면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메모리 관련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하락 마감을 하고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상승 마감을 한 이유로 이제 두 회사 간 주가가 벌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은 너무 잘 나와버렸으니까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곧바로 키 맞추기 형태로 하이닉스 주가가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이번 주 어제 오늘 그냥 같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 다른 방식의 해석도 있습니까? 글쎄요, 다른 방식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메모리가 아까 D램이랑 낸드라고 했는데 D램 쪽이 뭐 더 좋아가지고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경쟁력이 뭐 좀 더 있다든가 없다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소설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현재 이렇게 D램 가격이 저희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HBM 쪽에서 뭐 가격 업사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D램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D램. 네. 일반 D램 쪽에서도 특히 서버향으로 나가는 일반 D램. 네. 그쪽이 가격 상승폭이 워낙에 커서 그쪽 가격이 저희 추정치를 다 상회하면서 네. 좋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HBM 때문에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로직이 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 느낌인데 그 김덕호 애널리스트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네. 더 선호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뭐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한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워낙에 둘이 다 같이 좋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굳이 꼽자면 네. 굳이 꼽아주세요. 네, 굳이 꼽자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아. 주주환원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실적이 아니라 갑자기 주주환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주환원을 밝혔는데 좀 더 가시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업체 다 네. 주주환원에 대한 계획을 3개년짜리를 발표를 합니다. 두 업체 네. 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24년부터 올해 2026년 3개년 프로젝트 주주환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오. 그 주주환원의 그 골자는 뭐냐면 3년간 누적 프리캐시 플로우 네.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네. 50%를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예요. 네. 그럼 이미 이 개년은 끝나 있고 네. 올해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3년 누적 프리캐시 플로우가 저희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거기에 50%를 주주환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니까 와, 심지어 얼마 전에 공시를 통해서 올해 투자 금액을 110조 원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 그 얘기는 나갈 돈이 얼마인지도 공시를 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이제 저희가 추정하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나갈 돈은 110조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제 여기서 그냥 주주환원으로 우리가 쓸 만한 재원이 네. 뭐 현재 제가 아마 3주 전쯤에 네. 3주 전쯤에 영업이익 250조 원 내외 그리고 시설 투자 자금 한 7, 80조 원 정도를 했을 때 네.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 50%가 1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쓰신 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50조 원대 쓰셨고 시설 투자는 110조 원이라고 하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보다 더 늘어나는 거네요. 더 늘어나 있겠죠. 그럼 그거의 50%를 주주환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기한 만료가 올해 말까지인 그렇죠. 거예요. 올해 말 실적까지를 보고 이제 내년부터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25, 26, 27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네. 하이닉스는 좀 남았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의 주주환원 금액은 삼성전자는 매우 가시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와,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은 확실히 그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은 주주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제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삼성전자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너무나 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업들 얘기할 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목표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메모리 기업들의 목표 가격들이 막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30만 원이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것보다 일부 더 높기도 하고 20만 원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다른 목표 가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들이 조금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목표 주가를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전망해 놓은 실적 추정치, 실적 전망치에다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을 네. 이제 곱해서 목표 주가 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치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치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 산출도 차이가 나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유사한 추정치를 전망해 놨더라도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도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각각의 역량입니다. 예. 그래서 뭐 PER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 분들, 네. 뭐 PBR 방식으로 산정하시는 분들, 뭐 저같이 EV, EBITDA로 산정하는 네. 사람들 네. 이렇게 서로 다 다른 멀티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다르게 산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주가의 세계는 오묘한 그 깊이가 있는데 반도체 주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네, 1부에 이어서 김놓고 하나증권연구원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실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1, 2월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만 3월에는 이란 전쟁 같은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4월은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중 하나가 터보퀀트 이슈였거든요. 네네. 이런 터보퀀트 이슈를 메모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터보퀀트가 공개된 이후에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결론은 중립적이라는 중립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중립적이라는 이유를 댄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터보퀀트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디램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던 네. 지난 9월 이후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가장 주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추론 AI를 쓰면서 그 추론 AI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뭐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추론 AI가 대답하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져요. 근데 최근에 과거 대비 AI들이 이제 대답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길어졌고 심지어는 뭐 제한도 하거든요. 그 다음 질문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메모리 사용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슈퍼사이클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거든요. 네. 근데 구글의 터보퀀트는 그 부산물로 생기는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6비트, 8비트로 저장되었던 메모리를 뭐 3비트 아래, 2비트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럼 메모리가 좀 덜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메모리가 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수요를 이끌었었던 이 추론 AI의 부산물이 갑자기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이거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구글 터보퀀트가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스토리지 업체인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전자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네. 그런데 중립적으로 보신다는 거는 그거를 만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일단 그 기술 자체가
구글 연구실에서 이제 뽑아낸 결과물인데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돼서 필드에 투입되었을 때 그 네.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압축을 실제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소에서는 그런 성과가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네.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거는 이게 구글이 그냥 우리 기술이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이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게. 네. 그러면은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이 기술 갖다가 써서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구글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최적화 이슈가 있죠. 이거를 가져가서 실제로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네들 네. 모델이나. 그랬을 때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기술이 메모리 압축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킬지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최근에 메모리에 대한 우려 요인 중에 하나, 뭐 AI 거품 논란 중에 하나는 너무나 빨리 늘어나는 빅테크 업체들의 집행 자금 때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캐펙스가 네. 너무나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캐펙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술이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면 네. 오히려 캐펙스에 대한 우려는 또 반감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중립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네. 주가는 부정적으로만 반응했기 때문에 네. 이 주가 하락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 패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제학 이론도 있죠. 네. 그러면은 터보 퀀트 이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이슈인데 또 공교롭게도 거시경제 환경이 좀 불안했을 때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대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실제 꺼내봐야지 아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짚어보고요. 제가 일부에서 아까 지금이 슈퍼 사이클이 맞냐 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든 사이클은 결국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말을 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위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이 사이클에 어느 정도 위치 정도인지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네. 지금의 이런 수요 공급 간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요하고 공급 간의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구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저희가 흔히 업사이클로 표현을 하는 거고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운사이클로 더 들어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공급과 수요 간의 이 밸런스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는 내년 연말까지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공급 증가라 하면 뭐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으로 디램 수요 성장이 네. 20% 20% 내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 대비 뭐 예를 들어 공급이 25% 30% 늘어버리면 수요 대비 공급이 5%포인트 10%포인트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내년 말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수요가 20% 정도 늘어나는데 공급이 20% 늘어나거나 아니면 20%보다 못 늘어나거나 해요. 아, 왜냐하면 증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그 뭐 토지나 이런 부동산 같은 환경이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공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공장이 지금 거의 그냥 꽉 차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럼 그래서- 신규 공장을 지으면 더 오래 걸려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신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다. 네. 짓고 있는데도 그럼 말씀하신 거대로 공급이 덜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장을 지어서 하이닉스가 정말 빠르면 네. 내년 1분기 중에 그 용인에 있는 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공장 네. 하나가 지어질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에 삼성전자는 평택,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에
이제 각각 신규 공장이 이제 막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아, 내년에요. 네. 내년 1분기랑 3분기. 네. 근데 완공이 된다고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공한 이후에 장비들이잖아요. 네. 장비 들이는 데만 대충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장비 셋업 끝나고 나면 시향산을 돌려봐야 돼요. 네. 이 라인대로 정말 디램이랑 낸드가 잘 네. 생산되는지. 아, 소위 수율을 잡는다고 하는 게 그 영역인가 그렇죠. 보네요. 시향산도 네. 수율을 잡기 위해서 시향산을 돌려보죠.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웨이퍼를 집어넣으면 디램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9주 이상 걸립니다. 아, 2달이에요. 그것도 2달이네요. 네. 그러면은 장비 셋업하는데 4, 5개월, 시향산하는데 이게 2, 3개월, 네. 본격 양산 들어가면 또 2, 3개월. 네.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9개월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1분기에 오픈이 되더라도 결국은 3개 분기 후에나 실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7년 1분기에 지어진 게 27년 4분기에나 효과가 혹은 있는 28년 거고 1분기에 효과가 있는 거죠. 27년 3분기에 지어진다는 그런 팹 공장들은 28년 뭐 2분기나 1분기에 2분기나 3분기에. 네, 작동을 한다고 보면은 27년 말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낮죠. 그게 근데 그러면 보통 27년 말까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더 긴 시간을 얘기는 안 하고 27년 말까지 좀 이렇게 끊어가지고 내년 말까지만 좀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까지 좀 전망을 하기 때문입니까? 아, 지금 공장이 오픈이 돼서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4분기 혹은 1분기잖아요. 네. 하이닉스의 공급이 실제로 증가하는 시기가 빠르면 4분기, 통상적으로는 1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4분기까지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제한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아예 이건 보이는 게임인 거예요. 아, 이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아까 1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서는 HBM 같은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일반 디램까지도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방금의 그 공급을 얘기하실 때는 한국과 미국을 좀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중국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중국 역시 이런 증설 사이클에서는 무관한 건지 아니면 중국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중국의 그 증설 현황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나 뭐 저희의 어떤 그 채널 체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네. 같은 경우가 이제 디램 업체인데 그 업체가 올 6월께 아마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장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게 찍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 공정이나 수율이 안 나오는 팹을 무리해서 돌리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창신 메모리는 저희랑 기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간 그 아래쪽에 있는 디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아래쪽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 고부가 제품들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돌리면 실적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사양 메모리, 고부가 메모리를 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상장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썼을 때, 구매자들이 썼을 때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겠죠. 네, 근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공급 증가를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제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서버향 디램이라던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상대적으로 고사양 스마트폰, 고사양 PC에 사용된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에 중국 업체들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굉장히 한국과 미국 반도체에 유리한 해석으로 저는 들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처럼 이제 느껴지고요. 아까 저희가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요 공급 간에 결국 가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대체 얼마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온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이클이 꺼져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징후나 이런 것들을 또 가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공급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가격 자체는 지난 2분기까지는 가격이 빠지고 있었고요. 작년 2분기까지. 작년 2분기까지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 때 가격 하락이 멈췄고 5% 오를까 말까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40에서 50%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리고 1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 이상의 가격 상승을 했죠. 분기 대 분기로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5%, 40, 50%, 80%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2분기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거는 네. 디램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또 1분기 대비 그 오른 데서 또 30에서 40%요? 그리고 3분기는 그것 대비 추가 10%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오르긴 계속 오르는데 상승률은 상승폭은 이제 상승폭은 축소가 되는 네. 그런 게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현상은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질문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지금의 이런 슈퍼 사이클이나 이런 사이클들이 그 아까도 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시기가 거의 정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창 사이클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과거 사이클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요. 주가가 정점을 찍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 디램 가격 전분기 대비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시점입니다. 전분기 대비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축소가 축소되는 된다. 시점. 그게 방금 말씀하신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1분기 때 80% 이상 올랐던 메모리 가격이 네. 지금 30-40%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거대로라면 이미 주가가 지금부터는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다가 네.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해요. 네. 우리는 그걸 몇 사이클을 봐왔기 때문에 예.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까지도 공급이 의미 있게 증가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가격 하락 전환을 전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상승폭이 축소되는 건 맞는데 예. 결국은 하락 전환해야 다운사이클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락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다운사이클이 오지 않겠죠. 예, 뭔가 이게 말이 오묘한 듯 안 오묘한 듯.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데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전 국민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 언론이 보도했던 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넘었다가 다시 또 한참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겪기도 했었는데 좀 짧게 이제 개인들에게 이런 삼성전자나 메모리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만 뭐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호황 구간이기 때문에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동성이 축소되겠지만 그래서 2분기 내지 3분기까지는 잘 즐기시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들도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가격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네.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네. 현물가도 있고요. 그리고 월 계약 가격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불편하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10일 잠정치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네. 가격과 중량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단순하게 나눠서 그걸 이제 메모리의 중량별 가격으로. 가격으로 보신 다음에 네. 이게 조금 흔들린다거나 전월 대비 흐름이 약간 애매하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죠. 지금은 즐겨라. 그러나 3개월이나 6개월 네. 후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가격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온다면은 그때는
배에서 내릴 준비도 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놓고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